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수업을 이어서 레스토랑 창업의 2의 챕터 1 부분 보시게 될 거고, 교과서는 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교과서 같이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식 창업의 목적, 레스토랑 창업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부의 축적. 맞아요. 목적이 그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내 삶의 공간을 창조해야 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상품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는 인간으로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바로 레스토랑 창업의 목적이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창업의 목적 첫 번째 이제 부의 축적이에요. 부 웰스 네, 그죠?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의 축적을 이루어야만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헐벗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의 축적이 중요한데,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회 전체의 부가 더 크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창업적인 이런 결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기도 한데,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의 축적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감 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굉장히 동기가 된대요. 독립감이 개인이 창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거죠. 간섭이나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창업할 때는 어떤 독립적인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자유로운, 이거죠. 자유로운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이 자유로움은 약간 혁신과 융통성이 있어야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독립감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는 것. 창업이 굉장히 내가 이런 것들을 차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편하게 모실 거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명예퇴직, 조기퇴직, 그죠? 정리해고 이런 것들로 창업을 결심하게 돼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치킨집이요. 근데 많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랜차이즈 오픈했다가 정말 말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된 동기로서 어떤 가족 부양이 굉장히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네. 나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약간 소비자한테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생산자한테는 일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이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이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합리적이지만 나에게 이윤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서 나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야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어떤 사회적인 목적, 정부, 지역사회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집단에 기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배려, 그죠? 그런 사회 전반에 영향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알바비를 안 줘서 몇 달 동안 씨름을 하다가 이 아르바이트생이
아, 이거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은 나 이거 소송할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봉투에다가 아예 막 이렇게 포대자루에다가 동전을 넣어 동전으로 10원짜리 100원짜리로 동전으로 막 갖다가 던져줬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나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나 지역사회의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이 먼저 사실은 되어야 돼요. 네. 또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이제 이 창업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활동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삶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달인 이런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진짜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진짜 100만 21가지의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독한 수많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은 삶의 공간을 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창업의 목적과 부합을 하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창업자 본인이나 종업원한테 아주 중요한 삶의 공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공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갑자기 싸이가 생각나는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목적이 되겠어요. 뚜렷한 성장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실례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그 외에도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 사업화가 중요한 창업 동기로 조절을 하고 있다고요. 나 이런 아이템 갖고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야겠어. 이런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고 목적 달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스토랑을 창업할 때 이런 목적들은 반드시 좀 내가 어떤 목적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나 그냥 명예퇴직해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스토랑 창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스토랑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창업 종류 중에 우리 책에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창업의 종류는 개인 중심 창업과 팀 중심 창업 한 가지. 그 다음에 혁신적인 창업. 그 다음에 모방 창업. 그 다음에 독립사업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개인 중심 창업과 팀 중심 창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 창업. 그래서 개인이 주도해서 제품을 결정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점이 다 있죠. 이게 왜 우리 수학 분석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장단점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개인 창업은 개인이 그냥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책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죠. 불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자아 성취가 가능해요. 그러나 자본의 규모가 아무래도 적어지고 위험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아직 꼰대 있죠, 꼰대. 아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혼자 하다 보면은 자꾸만 그 한 가지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팀 창업을 두 사람이 이상
이 창업을 주도하는 건데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죠. 둘이서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자본 규모가 커져요. 그리고 부담이 좀 적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규모를 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기까지 협의 과정을 거쳐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며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자본금은 적게 했지만 아이디어는 내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은 내가 더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막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도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여기 책임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제가 하겠지. 뭐 쟤랑 같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아니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혁신 창업과 모방 창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2, 3번을 이제 묶었는데 혁신 창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술, 그다음에 뭐 경영, 뭐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의 사업과 크게 다른 형태의 창업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건데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거 외에 이제 로봇 있죠, 로봇. 이제 혁신 이러니까 로봇이 같이 딱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경희대학교 출신인데 경희대의 도서관에 가면은 원래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는 카페가 작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페가 없어지고 로봇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로봇에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서 눌러주면 결제가 끝나면 그 로봇 손이 커피를 갈아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신 창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인적 자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혁신적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맛이 일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떤 형태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혁신 창업을 할 때도 좀 주의하고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혁신 창업이라는 그런 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기술이나 경험이나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창업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방 창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사한 기존의 기업과 거의 같아요. 그런 것이 창업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성공 케이스를 잘 보면서 여기에 조금 보태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것을 거기에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는 모방 창업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서 독립사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 있죠? 이 프랜차이즈도 한 학기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사업은 말 그대로 개별 점포마다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하죠. 그리고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음식과 서비스 종류에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창업자가 하는 거죠.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쵸? 그래서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게 왜냐하면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맛이 일정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그런 소비자의 인식을 또 갖출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 이게 프랜차이즈 본부예요. 프랜차이저로부터 상품과 경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요. 대신에 뭘 해요? 가맹비를 제공을 하죠. 우리가 돈을 내요. 대신에 지원을 이렇게 경영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심지어는 뭐예요? 식자재 구매까지 다 지원을 받아요. 대신에 계약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독립사업처럼 우리가 소비자에게 고정된 인식, 좋은 인식을 심어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그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람들이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그래 맛이 일정하지, 맛이 있지, 저기는 어떤 커피를 쓰지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변화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프랜차이즈들은 거기서 또 안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 10년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어떠하게 영향을 미쳐서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것저것은 없어서. 그치만 이제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봤을 때는 지나친 과열과 부실 업체를 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하는데 너무 과열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실 업체가 생산이 될 수가 있어. 양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창업 비용이 과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법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비싼 자재, 내가 자재를 구입할 때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서 싸게 좋게 싸고 좋은 거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왜냐하면 바로 그냥 업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그 곳을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생명 주기가 결정이 되죠. 맞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버블티 이런 걸 보면 핫하게 막 그랬다가 좀 약간 감소되는 추세가 되는 거고 이런 거 마라탕 이런 것도 막 하다가 갑자기 그죠?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좀 생명 주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자신의 의사대로 운영하기 힘들죠. 당연히 내가 분명히 얘기는 해요. 프랜차이저에 내가 프랜차이즈로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사대로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과다 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리스크예요. 이로 인해서 독점 영업권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도 막 있어요.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손실을 만약에 가하게 되면 이 사람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막 책임도 져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이런 프랜차이즈를 가맹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갱신 해지를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호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거 상표권이나 상호권이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인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프랜차이즈 그 사업 자체가 막 그 법에 휘말려가지고 이거 상표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나는 다 준비했는데 돈 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계약할 때 정말 도장 찍기 전까지 정말 잘 보셔야 되고 판매 조건 가격과 이 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가맹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체크하고요. 그리고 선별을 할 때 혹시 요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권이 있는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신규 브랜드를 지나치게 늘리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약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어떠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과 본부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사 직원이 영업형인지 확인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막 진짜 너무 좋은 말만 해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직원들의 전직,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전과자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뉴스 매체에서 왜 대기업의 횡포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 회사 자체가 어떠한 소송에 걸렸던 적이 있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보고, 이것들을 운영할 때 뭐 갑질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본사의 구조 파악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재정 상태 확인 또한 우리가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좀 통해서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여야 우리가 실패 없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레스토랑 창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자, 창업자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공한 창업자의, 우리가 10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제 레스토랑 창업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품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비즈니스 셰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즈니스 셰프라고 하냐면, 이런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이미 올리버, 그리고 뭐 피에르 가니에르, 그다음 콘트란 쉐비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카페를 자기가 그 브랜드를 소유해서 자기 이름을 브랜드에 걸은 거죠. 그래서 식기 조리기구 뭐 통조림까지 자기 브랜드를 걸고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이제 인지도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 브랜드 네임이 곧 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위기 요소에 닥쳤을 때 그 이미 그 브랜드의 매출, 그죠? 적게는 매출까지, 많게는 매출까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이미 올리버, 아주 스마트한 잘생긴 실력 있는 셰프가 만든 거, 이런 이미지가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인지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율은 어느 정도 항상 유지는 되지만 위험 요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런 뭐 레이첼 레이 이런 사람도 보면은 한동안 그런 거 있었거든요. 되게 채식 베지테리언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개인 SNS에 친구가 SNS로 올렸는데 베지테리언이라고 했는데, 완전 베지테리언이라고 했는데 생선을 먹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창업자 중에 비즈니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창업자와 실패한 창업자를 좀 특성적으로 살펴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쭉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열정 있고 인내력 있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 거거든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꼰대. 고대 고지고대로만 해야 되는. 그리고 대인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낮거나 간섭하지 마라 막 이런 사람. 나 다 알아 내가. 그리고 나 사업 지식 없는데 자기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관리 체계를 몰라요. 그거를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창업자들은 반드시 실패하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세요. 고객의 이름을 외우고 단거를 확보하는데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은 사실 눈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을 잘 보고 눈으로 이제 서로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골 고객을 잘 확보하시고 오시면은 뭐 예를 들어 카페라고 했으면 오늘은 초코라테가 아니네요.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작고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뉴 구성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나 아주 품질이 높은 것들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좀 혼합을 해서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하셔야지 이게 너무 내가 저가 전략이라고 해서 막 싸구려 재료만 사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가의 것을 잘 활용을 하여서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푸짐하게 음식을 제공하래요. 그리고 고객이 왕이다. 그런 서비스. 요즘 근데 고객 갑질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이제 잘 베풀어야 이 직원들도 좋은 감정으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안목을 또 기르셔야겠죠. 그다음에 스타 메뉴. 우리 집에서 진짜 얘가 핫한 메뉴.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조리법이나 요즘 유행하는 식재료를 적용하는 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미 다 유행 지나갔는데 그때서야 내놓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이 진짜 필요해요. 진짜 다 막 엄청 많아요. 뭐 코스 중에 이거 막 이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쌀. 한국 사람은 쌀밥이 들어가야지 이제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증해야 되고 2분 이내에 음식을 제공하라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완성도가 있는 음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미장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이런 해놓을 수 있는 건 해놓는 거. 그래서 신속함이라는 거는 무조건 대충 해서 빨리 내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놔서 막 패스트푸드처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비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7, 80%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들 또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